코로나 이겨내는데 앞장섰던 지자체 대구가요. 지금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 전쟁이죠. 그런데 화이자 백신 3천만 명분을 3주 안에 가지고 올 수 있다. 대박. 벌써 듣기만 해도 솔깃하죠. 그러니까요. 지난달 31일에 대구시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구시 의사회와 의료기관 모임인 메디시티 협의회와 독일의 한 무역회사를 통해서 국내 화이자 백신 3천만 명 분량, 그러니까 6천만 도즈겠네요.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되는 3천만 명 분량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이 부분을 대구시가 정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하면서 모두의 주목을 받은 것이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이야, 대구시가 근데 지자체가 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백신을 3천만 명분 이거 대박이잖아요. 그 발표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 대구시와 대구시 의사회 메디시티 협의회가 외국의 백신 공급 유통 쪽으로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단계까지는 진전을 시켰지만 그 다음 단계는 정부가 해야 될 몫입니다. 대구시와 대구 메디시티 협의회가 화이자 백신 3천만의 분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한 거는 사실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구 메디시티 협의회의 다양한 해외 채널을 통해서 백신 도입을 그동안 추진해 왔고 최근에는 상당 부분 이게 가시적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그냥 백신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선호한다는 그 화이자 백신을 3천만 명분, 그것도 3주 안에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이구! 그리고 지자체가 주도를 해서 백신을 들여온 사례도 아직까지는 없죠. 아마도 불가능할 것으로 계속해서 보이는데 왜냐하면 지금 방역당국이 발표한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화이자에서 초고가 기관 또 정부와 백신 계약을 맺고 있는 국내 판권은 한국 화이자에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가 도입한 제안한 화이자 백신 도입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이전에도 사실 화이자가 아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이 외부 업체 기관이 백신 도입을 제안을 했었는데 허위로 밝혀졌던 사례가 사실 있었습니다. 네. 대구시의 화이자 백신 구매 주선과 관련해서 또 이 백신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절차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이 방역 당국에서 결론을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상황입니까? 관련해서요, 중앙사고수습본부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 본사 쪽에 문의한 결과 현재까지는 한국에 대한 판권은 화이자사만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답변을 좀 통보받았습니다. 정상 경로는 아닌 것으로 지금 판정되고 있고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화이자 측도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한국화이자제약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되어서는 이 팬데믹 동안에는 각국의 중앙정부 또 그리고 초국가 규제기관에서만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과 같이 어떠한 중개업체를 통해서 화이자 백신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 업체가 자신들의 업체를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제안은 화이자를 통한 합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제안이다라면서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예정인데다가 진위를 조사 중에 있고 국제수사기관과도 적절히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제수사기관 협력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사안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오윤성 교수님, 이게 이른바 백신 사기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범죄 영역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와 관련돼서 중앙정부에서 급히 이제 불을 껐습니다. 예, 보건복지부 정책 보좌관이 이제 발표한 것에 의하면 네. 대구시에서는 복지부하고 협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메디시티 대구협의회가 지난 4월 28일에
백신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자료를 보냈는데 실제로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해서 자료를 보내면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자료도 보내주지 않고 연락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지금 이제 알아보니까 지금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가 이 화이자 백신 구매를 위해서 접촉을 했던 그 무역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업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네. 수정 중입니다. 보수공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안내 문구만 있고 주소가 플로리다주로 돼 있는데 미국 아닙니까? 네. 전화는 포르투갈 번호로 돼 있죠.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염려해 가지고 해시태그를 갖다 달아 가지고 백신 사기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양한 곳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어 왔지만 대부분 정품이 아니거나 구매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로 백신 사기 주의보를 내린 겁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니까 이제서야 대구시가 한 발 빼는 듯한 지금 모양새를 취하고 있답니다.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메디시티 협의회에서 지금까지 논의를 해왔고 여기에 대구시는 일부 지원해주는 정도였습니다. 아마 자세한 내용은 메디시티 협의회 측에서 특별한 기회가 있으면 밝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봅니다. 이제 와서 대구시 얘기는 우리 대구시가 한 게 아니에요. 메디시티 대구협의회가 한 거예요. 우리 대구시는 그냥 약간 재정적 도움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바꿔 말하면 이거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이거 성공했으면 대구시 치적으로 자랑할 거 아니었어요? 지금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런데 백성 변호사님, 네. 상식적으로 3천만 명분의 백신을 도입하는 문제를 무역회사, 무역업체랑 뭔가 이거 협의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권영진 시장은 역시 또 한 발을 뺐습니다. 이게 논란이 좀 되니까 이제 이 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백신 구입을 추진한 게 아닙니다. 이 메디시티 측하고 그 독일 무역회사하고 연결되는 거 연결되자마자 우리가 추진하면 안 되니까 바로 모든 상황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했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문제는 정부 당국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네. 3월부터 5월까지 약 2달간 지금 개별 협의를 진행하다가 뒤늦게 지금 이렇게 알린 거라고 해요. 대구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뭐 진실 공방을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네. 그 대구시가 어찌 보면 본인들의 치적인 것처럼 최대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지금 발을 빼는 모양새가 아닌가. 미리만 얘기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게 보건복지부 입장입니다. 이야, 지금 분위기가 이거 백신 사기 지금 가짜의 무게가 지금 확 실리고 있잖아요. 혹시 김유진 아나운서, 대구가 혹시 이거 추진하면서 무슨 계약금을 줬다거나 혹시 금전적 손해 볼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실제로 일각에서 지금 계약금 같은 건 선지급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대구는 공문 말고는 진행을 했던 것이 전혀 없다라면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대구시는 무역업체에 제한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관련 문서를 정부에 전달했던 것뿐이지 뭐 중앙정부를 패싱하고 대구시가 뭐 단독적으로 백신을 구매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권영진 시장 얘기를 100% 믿겠습니다. 지금 계약금 선지급하지 않았다니까 천만다행이에요. 그런데 권상희 평론가 왜 이렇게 대구가 무리수를 뒀을까요, 그러면? 일단 지금 뭐 권영진 시장이 본인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백신과 관련된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무능한 정부다, 비겁한 전문가들이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뭐 연초에 사실 백신 수급에 문제가 있을 때 정부 또 방역 당국과 관련해서 계속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던 건 사실이지만 현재는 백신 수급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여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 백신을 정치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데 네. 뭐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네.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권영진 시장으로서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본인의 치적과 관련해서 좀 노력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빗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이게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안이 터지다 보니까 혼란에 휩싸이는 건 고스란히 국민한테 피해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제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이 공인인 대구시장의 여러 가지 어떤 처신이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좀 경솔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지난 3일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글이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 청원인은 본인이 대구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이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창피해서 대구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대구 시장이 이번에 일개 무역회사 연락을 받고 화이자 백신 구매를 정부에게 주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보게 된다면 이 권 시장이 좀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 될 일을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냐. 그로 인해서 네. 이제 이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부끄러운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홍보를 본인들이 주도를 해놓고 문제가 터지니까 뒤로 이제 발을 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이자 백신을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구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네. 공식적으로 대구시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일로 지금 대구 시민분들 단단히 뿔난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정작 대구시가 신경 써야 할 게 따로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된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5명인데요. 유흥업소 등을 고리로 한 이 확진자 산발적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내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미 집합금지 상태인 유흥시설 5종, 클럽이나 헌팅포차 외에도 노래 연습장, 그리고 홀덤펍도 문을 닫아야 하고요. 식당과 카페도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매장에서 손님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상당히 방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방역 수칙, 다시 한번 개인 방역 수칙부터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보통 불이 나면 소방차가 화재 현장으로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소방서로 찾아온 차량이 있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전주의 한 소방서에 화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들이 출동하려고 하는 순간에 차가 소방서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동 신고를 받고 차량에 타는 대원들, 그 순간 경찰 오토바이 한 대가 소방서로 향해서 들어옵니다. 네네. 그리고 잠시 후에 보면요. 트럭 한 대가 지금 이 도로를 가로질러서 소방서 쪽으로 달려오는데 심상치 않아 보이죠? 차량 뒤쪽을 보니까 지금 화물칸에 불길이 타오르고 연기도 세상에. 지금 피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허. 운전자는 소방서에 도착한 뒤에 바로 차에서 내렸고요. 현장에 있던 대원들은 빠르게 화재를 진압을 했습니다. 야,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소방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지령이 울려가지고 그 직원들이 출동 나가는데 앞에 오토바이하고 불이 붙은 화물차가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더 신속하게 화재 진압할 수 있었고 진압 과정에서 현장 대원들이 이제 역할 분배가 다 돼가지고 교통 통제라든지 이런 것도 수월하게 이루어져서 그 인명피해 없이 화재 진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분들한테는 그나마 불길을 빨리 잡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요, 저 트럭이 무슨 유독가스나 이런 걸 싣고 있던 트럭이 아니고요. 어허. 가구점에 물건을 이제 갖다 주러 가던 중이었으니까 어허. 뭐 의자나 이런 게 실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적재하면 운전석에도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운전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이 났는지는 모르고 불이 났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걸 본인은 모르는데 다행히 앞에서 마주오던 택시기사가 이걸 보고 바로 이제 신고를 한 거고요. 아하. 그리고 또 길을 걷던 시민들이 차에서 불이 나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보고 지금 운전자한테 불났다고 막 소리치면서 네. 저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당시에 시민분들이 못 보셨다면 정말 저 차량 또 운전자까지 큰 화를 당할 뻔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차량 운전자 같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운이 좋다라고, 그러니까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분들도 알려주셨죠. 택시 운전기사도 신고를 했죠. 근데 지나가는 교통경찰도 이 차량에서 불이 붙은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이신 길을 인도했던 저 교통경찰 분이신데 인근을 지나던 저 경찰분께서 화물차를 멈춰 세운 다음에 지금 불이 나고 있다.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네. 인근에 소방서가 있으니까
소방서로 가면 오히려 더 진화가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500m 거리의 소방서로 트럭을 저렇게 안내를 해주셨고요. 화재를 발견한 지 1분 안에 저 소방서에 도착해서 안전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방관분들도 이런 상황 아마 처음이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운전자분 상태도 걱정됩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일단 아무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먼저 알려줬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뭐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아주 빠르게 불이 진압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을 본 소방관들 본능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발빠르게 진압을 했기 때문에 적재함의 가구는 뭐 안타깝지만 모두가 다 불에 탔습니다. 네. 하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건 정말 중요한 천만 일이죠. 다행이에요. 네. 아니 근데 대체 불은 왜 났을까요, 오윤성 교수님? 지금 이제 소방서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 저런 종류의 화재, 즉 달리는 차량, 특히 그 트럭의 적재함에서 불이 나는 그런 경우는요. 저희가 추정컨대 다른 차량에서 운전을 하다가 담뱃불을 던지는 그렇게 되면 이제 적재함에 있는 그 가구에 옮겨 붙어가지고 불이 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상당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번엔 정말 다행스럽게 저렇게 꺼졌습니다만은 제가 관찰해 보니까요. 운전하면서 창문 열고 담뱃불 던지는 사람들은요. 던지지 않는 사람은 평생 한 번도 던지지 않고 던지는 사람은 담배 필 때마다 던지더라고요. 습관이군요. 네. 습관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마터면 정말 큰 화를 부를 뻔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악마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1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가혹행위를 일삼아서 결국 목숨을 잃게 만든 가해 여성과 그 동거남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이 두 사람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이었고요. 게다가 같이 직장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해자는 타지인 서울에 나와서 살면서 멀리 떨어진 가족들보다는 오히려 가까이 있던 이 가해자를 더 믿고 의지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가해자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이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자기 배우에 성매매 조직이 있다면서 겁을 줘서 친구가 실제로 성매매에 나서도록 만들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정말 듣고도 귀를 의심할 정도의 내용입니다. 정말로. 더욱더 경악스러운 게 이렇게 성매매를 강요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가해 남녀 같은 경우는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네. 피해 여성을 집에 가둬두고 감시를 하면서 무려 성매매를 2145번 세상에. 강요했습니다. 여기에다가 3868건의 성착취 사진도 찍도록 강요를 했고요. 이 피해 여성이 말을 듣지 않으면 차가운 물에 집어넣거나 폭행까지 했는데 지난 1월 9일이에요. 정말 한겨울이죠. 얼마나 추운 날입니까? 이 겨울에 이 피해 여성을 차가운 물 속에 넣어서 이 피해 여성은 차가운 물 속에서 떨다가 결국 저체온증으로 숨졌는데 그런데 이 가해 남녀가 얼마나 가식적이냐 하면 네. 이 여성이 차가운 물에서 떨다가 의식불명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19에 전화를 걸어서 신고를 합니다. 친구가 원인 불명으로 갑자기 쓰러졌다. 이렇게 신고를 했고요. 마치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숨기고 결국 피해 여성이 119를 통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백성문 변호사님, 왜 피해자는 1년 넘도록 이 사람들을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탈출하려는 시도는 안 해봤던 걸까요? 이 여성도 견디기 힘들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지난 1월에 학대로 인해서 본인의 이제 몸에 상해가 많이 생기는 상황에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의 병원에 입원하면서 도망을 했습니다만 이 악마 같은 친구와 동거남이 이 피해 여성을 다시 찾았어요. 세상에. 이제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고 그리고 이 피해 여성의 부모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당신 딸이 스스로 지금 성매매를 하고 있는데 내가 돌보면서 그걸 막아주고 있다. 이걸 이런 식으로 피해 여성 부모를 속여서 이 피해 여성이 가족과의 소통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단절을 시켰던 거죠. 아니, 가족과의 소통은 저 악마 같은 일당들이 뭔가 저 피해자의 부모를 속였다고는 치지만 오윤성 교수님, 이 피해자는 그러면 길을 가다가 공중전화랑 뭔가 그런 거라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걸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정신적으로 완전히 장악되고 조종 통제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루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하고 피해자 사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장기간 그 관계를 맺어오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실제로 호감을 얻거나 또는 뭐 신뢰를 갖다가 획득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 지배 관계를 형성하고 난 뒤에는 그 이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본인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길을 들여가면서 그 사람을 조종 통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가족 간의 연계성이라든가 소통을 완전 차단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가 세상에. 아니었었는가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상황에서 그루밍을 당하는 그런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어떤 심성 같은 게 좀 이렇게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남을 갖다 선하게 보고 경계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짓을 저지른 남녀, 악마라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남녀, 범죄를 저지른 남녀요. 이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서도 나쁜 짓은 계속됐다면서요, 권상희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이 친구를 성매매 이용해서 꽤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지금 가해자가 성매매 대금으로 받아서 챙긴 돈만 해도 2억 3천만 원인데 지금 이것이 가해자 계좌에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압수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2억 3천만 원 전부를 인출해서 주거지에 숨겼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지금 경찰이 가해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서 성매매 대금으로 벌어들인 2억 3천만 원을 지금 압수한 상황인데 어쨌든 여기서 더 한 가지 공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가해자들이 반성을 해도 용서받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망한 친구가 성매매에 자발적으로 응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 천하의 몹쓸 인간들아. 정말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최단비 변호사님, 이 천인 공로할 사건이 자칫 묻힐 뻔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으니까 경찰이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이 수사를 하고 수사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 수사 보고서에 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특이 사항이 없다. 이렇게 해서 수사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근데 검찰이 이 수사 보고서를 받고 나서 좀 뭔가 수사가 미진하다고 느껴서 디지털 포렌식을 그 해당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봐라. 이렇게 의견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이러한 끔찍한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요즘 백성문 변호사님, 경찰 왜 이런 게 이게 경찰이 수사하긴 한 거예요, 진짜? 일단 경찰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일단 부검이 진행될 예정이었고 부검에서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다. 진짜 이걸 네. 진짜 이 최단비 변호사 이 말을 믿으라고 지금 시청자분들 믿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일단 이제 디지털 포렌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망한 피해자가 있으면은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물론 그 당시는 뭐 범죄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근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좀 경찰랑은 달리 이제 계좌 거래를 먼저 좀 들여다봤습니다. 계좌 거래를 들여다보고 또 문자 메시지도 분석하고 법의학자 자문 등을 받아서 과학 수사를 펼친 결과 그로 인해서 성매매 강요, 가혹행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다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범죄에 대해서 이제 입증을 한 것이고 피고인들의 주거를 그래서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뿐만이 아니라 이 동거 남자도 가담한 사실을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범행을 입증을 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성매매를 알선했다, 성매매를 강요했다, 그리고 성매매를 위해서 약취를 했고 중감금을 한 상태에서 사망을 했다. 그리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어 기소된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피해자분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면 아직 많은 게 남았습니다. 정말 이 악마란 표현 갖고도 부족한 이 남녀요. 법에 단죄를 받는 것 뉴스파이트가 끝까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소한 시비가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 왕왕 보잖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 전에 전북 전주해안 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손님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택시가 이제 손님을 내려주라고 1차로를 달리다가 차선을 바꿔서 2차로에 잠시 정차를 했는데요. 이때 뒷차 운전자와 말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아, 거기 내려주면 다예요. 비상등 치면 다야? 그럼 어디 가서 손님 어디가 내리냐? 그냥 지가 서면 주차장이요. 아, 그냥. 지금 저 상황에서 비상등을 켜고 2차로에 정차했던 택시 기사분과 그리고 뒤따라가던 운전자 간에 지금 언쟁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전으로만 끝나는가 싶었는데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택시 네. 기사님이 트렁크에서 뭘 꺼내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트렁크에서 둔기를 꺼내서 위협하는 장면인데요. 이 상황을 아까 영상까지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가끔 이제 이 택시 기사분들이 승객을 내려주려고 차선을 변경을 하면 뒤에 따라오는 차가 갑자기 쓰니까 뭐 크락션 울리고 그렇죠. 쪼면처럼 네네. 그런 경우들 종종 있잖아요. 네네. 이제 거기서 이제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끝났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지금 빵빵빵하고 뭐라고 왜 거기다 비상등을 세우면 다냐라고 했던 이 20대 운전자가 본인도 이제 50m 앞에 일행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차를 잠깐 세우니까 그때 이제 택시가 따라와서 이제 여기서 막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상황인데 그 택시 기사분 아까 보셨던 것처럼 트렁크에서 둔기를 꺼내서 협박을 하니까 저 앞에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순간 아찔하고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피해 차량 운전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창문을 내리고 이제 택시기사랑 차 안에서 서로 이제 서로 욕설을 하고 험담을 했었는데 이제 택시기사가 너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면서 트렁크를 여는 걸 보자마자 뭔가 느낌이 불안한 거예요. 차문을 잠가놓고 이제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을 했죠. 혹시 모르니까 내가 이제 좀 둔기류를 꺼내시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좀 심장이 좀 많이 뛰고 되게 무섭더라고요. 택시기사는 왜 둔기까지 꺼내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윤성 교수님. 아까 이제 택시기사가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어린 놈의 XX가 아버지 같은 X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듯이 자기 아들뻘 되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험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 우리나라 이 범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그 소위 욱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뭔가를 이제 그 범행을 저지르는 건데 지금 상당히 그 위험한 것이 저분이 그 트렁크에다가 둔기를 싣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범죄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네. 그래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비상등을 켜고 이 차를 섰을 때 뒤에 있는 분이 그냥 얘기 안 하고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또 거기에서 끝났으면은 둔기까지 들고 나와서 협박을 하지 않았으면은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된다면 그래도 저 정도 선에서 끝난 것이 두 분 다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는데요. 택시 운전자는요. 관련 얘기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설이 와왔으니까 시비 과정에서 그랬는데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했을 때는 이미 택시 기사는 가고 없었어요. 그냥 말로만 밖에다 그냥 두고 그랬지 손상된 부위가 있거나 뭐 찢거나 이런 행위는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저 택시 기사를 불구속 입건했고요. 지금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하는데요. 법의 처벌 받는지 어떻게 받을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어느 한 마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주차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마트 주차장으로 순찰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들어옵니다. 그러네요. 그 이어서요 구급차도 들어오고요.
커다란 소방차까지 들어오고 있는 세상에. 모습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허. 바로 차량 안에 2살짜리 아이가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게다가 당시 기온이 29도였고요. 아이고.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던 상황이었는데요. 열기가 높은 차량 안에 홀로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출동한 경찰은 이 긴급 탈출 비상도구를 이용해서요. 아이가 앉아있지 않은 쪽의 유리창을 깨기 시작하는데요. 그 와중에도 또 혹시 아이에게 유리 파편이 튈까 봐 아주 조심조심해서 문을 부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깨진 유리창 속으로 손을 넣어서 뒷좌석 문을 열어서 결국 아이를 구출해내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아이고. 이 많이 놀랐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아이고, 저 상황이었다고 아이네요. 아이고, 합니다. 아이고. 더운 날씨 속에 정말 위험할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저희도 땀을 좀 많이 흘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애기 울음소리가 차 밖으로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혹시나 애기가 탈진할 수 있다고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가지고 레커 차량을 부른다든지 뭐 이런 그렇게 판단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고, 저희 경찰 장비 중에 레스큐미라는 그 유리 깨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인들도 다 살 수 있는 건데, 이제 이걸로 이제 애기 없는 곳에 조수석 쪽에 창문을 깨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문을 열어서 이렇게 구조한 상황이거든요. 경찰분이 손에 쥐고 있던 그 장비가 레스큐미라는 장비랍니다. 차량 어떤 비상 상황 때 차량 문을 깨는 부수는 장비랍니다. 그런데 아니 저 상황에서 그러면 아이의 부모님은 아이를 두고 어디에 갔던 걸까요, 최단민 변호사님? 어디를 가신 게 아니에요. 저기 주차장이 이제 한 지역에 있는 마트 주차장인데 이제 마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뒷좌석에 아이가 타고 있으니까 아이를 이제 데리러 가려고 아이를 내려서 같이 마트를 가려고 이제 차에서 내리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차에서 내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차 안에 자동차 열쇠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머니는 모르고 나와서 아이를 데려가야 되니까 본인은 내려서 차 문을 닫은 거예요. 뒤로 가서 아이를 데려 나오려고. 근데 차 문을 닫은 상태에서 어떤 잠금 장치가 잘못 작동됐는지 차 문이 잠겨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열쇠는 차 안에 떨어져 있고 차 문은 잠겨 있으니까 아이를 내리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차량에 혼자 갇히게 된 겁니다. 이 얘기 들으시면 시청자분들 중 차 키가 차 안에 있으면 안 잠기고 삐 경보음 울리기도 하던데 내 차는 그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스마트 키라고 하잖아요. 스마트 키는 차 안에 있으면 차 문이 안 닫힙니다. 뭐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스마트 키가 아닌 차량, 예전에 이렇게 돌려서 여는 차들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 해당 차도 스마트 키가 사용되는 차량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경찰도 지금 경찰 순찰차들도 대부분 이제 스마트 키가 아닌 경우가 많다고 해요. 경찰들도 실제로 가끔 하다가 이제 차문이 닫혀버려 차키에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경찰도 종종 뭐 견인차를 부른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요. 야, 정말 이 아이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하고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이의 상태는 그나마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었다고는 하는데요.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그런데 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이요, 조금 아이의 엄마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하신다는데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댓글을 보긴 봤는데, 이거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이제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셨고, 애기 엄마가 부동의 한다는 그런 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깬다 하니까 그냥 무조건 동의해준 상황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엔 보험사인데 너무 당황하다 보면 그런 생각도 안 나니까 일단 112, 129 어느 곳에 신고해 주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억측을 하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아이 어머니도 얼마나 그동안 발을 동동 굴렀겠어요. 그 상황에요. 그리고 레스큐미 장도 있었지만 저 상황에서 본인 경찰분도 손 다칠 뻔했잖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마음을 써주신 경찰관 분께도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